자, 1학년 국어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강백의 파수꾼을 마무리했고요.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세 가지 정도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이강백의 파수꾼 내용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학습활동 3번 문제 시나리오 마이 리틀 히어로를 읽고 활동을 해보는 어떤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희곡 작품을 지금 다루었었고 시나리오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대본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즐겨보는 뭐 영화라든가 자 드라마 같은 경우 역시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을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배우들이 외우고 자 상황에 맞게 이제 연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어떤 시나리오 대본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니까 음악 감독 유이라는 규모가 작은 뮤지컬을 전전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고 다문화 가정의 소년 영광과 팀을 이루게 된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영광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제작자는 영광이 주인공이 될 것을 꺼려하여 이란의 거짓 학력을 빌미로 삼아서 그에게 결승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자, 그래서 가정의 어떤 형편 때문에 영광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 앞부분이 줄거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 그런 어떤 주인공의 어떤 배역 역할을 지금 부여하지 않으려는 어떤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씬 넘버 112번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자 S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S 넘버는 씬 장면을 말합니다. 여기서 S는 씬 넘버 즉 112번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2번 장면이 대본인데 자, 그럼 112번 장면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앞선 111번 장면까지는 앞부분이 어떤 줄거리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2번째 장면이 대기실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자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 이란이 이렇게 말하죠. 저 결승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얘기하는 이란. 자, 이란은 또 더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죠. 저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방송의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자백을 하죠. 그래서 자 맨해튼이라는 학교는 가본 적도 없고 또 라스폰 트라이안 선생은 제 스승도 아니고 그냥 제가 존경하는 작곡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다 변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다 가짜예요. 하지만 영광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 무대 위에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광이를 이제 주인공의 배역에서 이제 배제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란이가 옹호를 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영광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광이만이라도 실력을 인정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요. 자, 이란을 돌려세우는 구상무. 야, 유란!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자, 누구보다 더 노력을 했고 누구보다 재능도 많고 계속 변호를 합니다.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요? 쟤도 크면 나라 지키러 군대 갈 거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낼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이 왕도 하게 해야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었던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을 비판하면서 감독 역시 그런 어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또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어떤 재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을 비판하는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편견을 비판한다. 자, 이것이 이 시나리오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구상무가 쏘아붙이며 말합니다.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 아이는요. 이란이 말을 끊으며
영광이 절대 못 올라가지. 완전히 이제 결정을 지은 사항이에요, 내부적으로. 자, 그랬더니 이라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 그럼 제가 기자들 있는 데 가서 김영광 결승전 못 올라가게 하려고 JM에서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금전 관계가 오고 갔음을 이란이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돈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이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유혹을 뿌리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돈이 어떤 유혹에 잠깐 넘어갈 뻔했지만, 자, 그것의 유혹을 떨쳐내면서 오히려 재능이 뛰어난, 자, 그런 어떤 영광이를 추천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매장시키세요. 영광이는 올라갑니다. 자, 영광이는 올라갑니다라고 해서 올라가게끔 해달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영광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의지적 자세를 드러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광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적 자세를, 자,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의 일부 장면만 지금 제시가 돼 있지만, 자, 이 112번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란과 구상무의 관계, 자, 그리고 영광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의 상황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어떤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한 장면만 살펴봤는데,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음악 감독과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사이 우정을 소재로 했고요. 자, 주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과 편견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 자, 특징적 요소로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끝까지 도전하는, 자, 편견에 맞서 끝까지 도전하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에 대한 비판 의식 또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편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부분에 대한 인물 사이 갈등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갈등하는 인물은 이란과 구상모 사이 어떤 갈등 관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란과 구상모 사이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자, 갈등의 내용은 다문화 가정 출신의 소년이 우승해서 뮤지컬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것을 꺼려하죠. 그래서 오디션 참가를 저지하려는 뮤지컬 제작자와 구상모와, 자, 소년을 참가시키려는 음악 감독 이란 사이의 어떤 갈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뮤지컬 제작자와 음악 감독 이란 사이의 갈등이 주된 갈등이다 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자, 이 작품과 파수꾼은 극갈래로 묶인다. 두 작품을 같은 갈래로 묶은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했듯이 희곡은 연극 상연을 전제로 한 대본이라고 했고,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 상연을 전제로 한 대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배우들이 익혀야 할 대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갈래로 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자, 배우들이 연기에 의한 공연을 전제로 하죠. 방금 말씀드렸죠. 무대 상연, 영화 상영이라는, 자, 공연을 전제로 한다. 자, 공연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등장인물들 사이 갈등이 존재한다. 자, 갈등을 다루고 있고,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시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네 가지 공통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함께 묶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5가지 요소에 의해서, 자, 희곡과 시나리오를 같이 묶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번. 다음은 파수꾼이 일부이다. 이 장면을 영화화한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파수꾼에서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이, 연극 같은 경우는 무대가 협소하고, 자, 그리고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가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즉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설정함으로써 극복했다라고 했는데, 자,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등장인물이라든가 시간, 공간이 어떤 제약이 연극보다는 덜해요. 자, 그래서 영화로 이제 전환했을 때, 바꾸어 이제 상영했을 때 그런 어떤 제약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제약 없이 배우들이 자, 무대에서 또는 자, 그 해당 장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장면 볼게요.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설정한 장면이 있었죠. 자, 파수꾼 나가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촌장이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자,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때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라고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설정한 부분이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시나리오로 대체한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보면 희곡에서 마을 사람들은 관객으로 대체하여 등장했지만 영화하면 많은 엑스트라 배우를 동원해서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장면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무대에 제약이 없고 그리고 시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엑스트라 배우를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실제 등장할 수 있는 장면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더불어서 또한 이 곡에서는 촌장과 음반인을 동일한 배우가 연기했다. 촌장과 음반인을 동일한 배우가 연기했지만 영화화한다면 촌장과 음반인을 각기 다른 배우가 연기한다. 촌장과 음반인을 각기 다른 배우가 연기하거나 촬영 및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동일한 배우 두 명이 나란히 같은 장면에 잡히게 연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우리 희곡에선 촌장과 음반인을 동일한 배우가 연기해서 1인 2역이었죠. 자, 그런 부분을 촌장과 음반인을 다른 배우가 연기하게 하거나 촬영 및 편집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경우죠. 아, 선생님이 그 강의 초반부에 촌장과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못 설명했네요. 선생님이 다시 정정합니다. 촌장과 음반인의 역할을 자,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로 여러분이 다시 정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촌장과 음반인을 1인 2역으로 자, 진행하는 부분이 자, 실험극적 요소가 드러난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정한 부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네요. 다시 해설자의 역할도 담당을 했었네요. 다시 정정합니다. 자, 촌장과 해설자의 역할 자, 그리고 음반인 역할까지 지금 동일한 배우가 연기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잠깐 화면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고 소단원 정리 부분을 볼게요. 소단원 정리 보면 극갈래의 경우에 극갈래의 특징을 들어주고 있죠. 인물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양식이다.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양식. 자, 하위관래에는 뭐 가면극, 인형극, 창극, 뭐 희곡, 시나리오, 뭐 드라마 대본 등이 있고요. 자, 희곡의 특징 부분 중요하죠. 자, 희곡의 특징은 자, 무대 사연을 전제로 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대본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무대 사연을 전제로 하고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대본이다. 자, 더불어서 서술자의 개입 없이 자, 인물 사이 갈등과 세계의 대립을 보여준다.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더불어서 해설, 지시문, 대사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점 여러분 익히 알고 있죠? 해설과 지시문, 대사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된다 라고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사와 행동을 현재형으로 보여주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재형의 특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 중요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수꾼이 갈등 구조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갈등 구조 보면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 갈등이 주된 갈등이죠.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 갈등인데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자 촌장과 자, 진실을 알고 있지만 권력에 굴복한 나약한 파수꾼 다의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은 존재하지만 그 갈등이 결국은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굴복하는 자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숨기다는 희곡 파수꾼에서 촌장의 특징을 잘 드러낸 단어이다. 이와 유사한 뜻을 지닌 단어들을 생각해보고 사전에서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은폐하다 같은 경우는 덮어 감추거나 가려 숨기다라는 뜻. 감추다는 어때요?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기다 의미. 엄폐하다는 가려 숨기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갈래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교술갈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술갈래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자, 교술갈래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술갈래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풀어 쓴 글이다. 일정한 어떤 형식적 구조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북가는 대로 쓴 글, 즉 수필의 어떤 개념과 정의를 내리면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풀었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교훈과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글이다 라고도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학생의 어떤 사고구술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평소에 쓰는 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얼마 전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쓴 기행문. 자, 어제 오랜만에 영화관에 다녀와서 쓴 일기. 멀리 전학 간 친구에게 쓴 편지도 포함이 되겠지? 자, 이런 글들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아. 자, 그런데 친구들은 내 글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 정말 너다운 글이다. 내 글이 나답다니 그건 무슨 뜻일까? 라고 학생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행문이라든가 자, 일기라든가 편집글 이런 글들이 모두 교술갈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 교술의 하위 갈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양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형식적 구조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필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점이 두드러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자 그런 특징이고 글쓴이 개성이 잘 드러나는 갈래상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박지원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교술갈래의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통곡할 만한 자리를 우리가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일단 갈래는 고전 수필이고 자 한문 수필이고 기행 수필이다. 자, 그래서 북가는 대로 쓴 수필이 갈래이지만 자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한글이 아니라 한문을 기록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점도 알 수 있고 기행 즉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이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이죠. 자, 그리고 비유적인 어떤 표현, 교훈적인 부분, 자 생각할 수 있는 요소, 자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중요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 제재는 광활한 요동 벌판을 배경으로 했고, 자 주제는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며 느낀 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특징적인 요소로는 자 일반적 통념을 깨뜨리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고요. 자, 그리고 문답에 의해서 구성 방식, 자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을 통해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부분이 돋보입니다. 자,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 예시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답에 의한 구성, 논리적 전개, 자 적절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초파를 갑신일이라고 해서 지금
780년 정조 4년 7월 8일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다라고 해서 기상 상황을 언급을 했고요. 자,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침을 먹었다 라고 해서 기행문의 요소 중에서 자, 여정이 잘 드러납니다. 자, 10여리를 가다가 산기슭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이란 놈이 갑자기 궁극하고 말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자, 태복은 어떤 인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정진사의 하인으로 제시가 돼 있죠. 자, 하인 한 명이 와서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백탑이 현신할게 이 아뢰나이다 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말들이죠. 그래서 백탑이 보인다는 말로 백탑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인격을 부여한 요소로 볼 수 있어요. 자, 백탑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의인법이 적용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객이 전도된 표현으로 여행으로 인해 들뜨고 흥겨워하는 태복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자, 인격을 부여해서 현신하였다, 보인다 라고 해서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었다 라는 어떤 표현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자, 일단 현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인다 라고 해서 인격을 부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다시 말을 급히 몰아서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동벌판이 광활함으로 인해서 현기증이 날 듯했다라는 의미로 글쓴이 심리적 충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증이 났다, 날 듯했다, 글쓴이 심리적 충격을 드러낸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이라고 해서 요동 벌판을 보면서 인간이 굉장히 미미한 존재이다, 미미한 존재임을 깨달은 부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동벌판에 대한 벅찬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고, 자, 글쓴이 어떤 창의적 발상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승 구조를 보면, 자,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트인 곳을 만나서는 벼랑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툭 트인 벌판을 보면 광활하다, 굉장히 탁 트여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어떤 일반적 통념을 깨고 통곡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라고 그 통념에 벗어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장관을 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기 마련이라는 상식에서 비롯된 물음이죠. 그래서 정진사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생각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나 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그렇긴 하나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이 칠정 중에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낼 줄은 모르고 있네. 자, 7가지 감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낸다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울음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글쓴이 창의적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만하며, 그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또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며, 자,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만한 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도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 자,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감정을 정화하는 울음이 어떤 기능을 강조하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자,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느냐. 사람들은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모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대지.
라고 해서 울음이 슬픔에서만 비롯된다는 편견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편견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사리에 절실한 것이다라는 것은 울음과 웃음의 어떤 공통점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죠.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의 일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한나라 가히 어떤 사례를 들어서 진정한 울음은 지극한 상황을 겪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 가인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그래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여 상소문을 울리고 통곡한 일화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니 정진사는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쫓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칠정 가운데 어떤 정이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에 어떤 정이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라고 해서 갓난아이 울음은 희락, 즐거움과 어떤 기쁨이 어떤 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창의적 사고의 발현이고요. 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니 슬퍼하거나 화낼 일이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서리법의 어떤 문학적 표현을 동원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서리법이라는 것은 자, 질문의 형식을 동원해서 특정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이 서리법을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찰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자,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라고 해서 갓난아이가 우는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것이 슬픔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이 부분 있죠. 앞서 언급했던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부터 위로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이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갓난아이 울음은 슬픔 때문이 아니다 라는 어떤 필자의 사고관이 반영되어 있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자,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 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광활한 곳에 이른 기쁨과 같은 감정, 자, 그런 어떤 감정 요소,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 어떤 창의적 사고가 역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결말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 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지금 요동들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로군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악교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참소리인 울음소리의 어떤 통곡할 만한 자리의 두 가지 예를 들어줬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요동벌판이 광활한 모습도 언급을 해줬죠.
비유적으로 언급을 해줬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동벌판이 광활함을 확인하고 그 느낌을 정리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변군, 박래원, 정진사, 겸인, 이학년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이 10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조이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벌판과 맞먹을 만하다. 따로 백탑에 대해 적은 백탑기가 뒤편에 있다. 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자, 기승전결이 어떤 구조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기 부분에서는 글쓴이가 요동벌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언급을 했죠. 자,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승 부분에서는 문답의 구조를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자, 정진사가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 까닭을 물어봤더니, 자, 답은 사람은 칠정, 즉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을 했죠. 자,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 까닭을 물었더니 칠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자, 전 부분에서는 정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의해서 울어야 하는지 물었더니, 자, 답은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떠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표현이다.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 자, 마지막 결 부분에서는 요동벌판의 광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어지는 여정과 백탑에 대한 감상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작품의 구성을 여러분이 역시 잠깐 화면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요소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요소를 어디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냐면, 대상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진사 일반 사람과 작가 박지원 사이 어떤 관념의 차이인데, 자, 일반 사람들은 광활한 장관을 보면 감탄하죠. 자, 그런데 박지원은 울고 싶어 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정진사와 같은 일반 사람은 슬픔에서 비롯되었다, 울음이. 자, 생각했고요. 박지원은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할 때 터져나오는 것이 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정진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사고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자, 작가 박지원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어떤 사고관에 입각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비유적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갓난아이가 갓난아이와 글쓴이였던 비교인데, 갓난아이를 보조관념에 글쓴이의 어떤 원관념의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어미 태에서 나왔고 한없이 울어대죠. 자, 글씨는 좁은 조선에 나와서 광활한 벌판을 봤는데 그래서 통곡할 만하다라고 해서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의 어떤 비유적 표현을 동원했고요. 자, 그것의 의미는 폐쇄적인 곳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새로운 문물을 접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새로운 문물을 접했다. 자, 그리고 통곡할 만하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접한 데 대한 기쁨이에요. 접한 기쁨이 극에 달해서 통곡할 만하다. 자, 새로운 문물을 접해서 기쁨을 느꼈고 거기서 통곡할 만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잠깐 화면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독특한 형식은 물음과 대답, 즉 문답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음과 대답의 방식을 사용해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했고요. 자, 새로운 발상은 드넓은 요동벌판을 보고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고요. 참신한 비유는 요동벌판을 보고 느낀 기쁨을 갓난아이가 넓은 세상에 나와 기뻐서 우는 것에 비유해서 통곡의 의미를 설명했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답법, 논리적 전개, 새로운 해석, 자, 그 다음에 참신한 비유적 표현을 통한 통곡의 의미 설명, 이런 부분을 역시 잠깐 화면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박지원의 어떤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교술갈래 작품, 고전 수필 작품 한 작품을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표적인 어떤 구조화된 표현 내용을 정리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참신한 해석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61쪽 정리 부분, 작품 내용 정리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어요.